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A형 감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A형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A형 감염은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제1군 감염병으로 집단 발병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확진자 수가 1,6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인데 두 지역의 감염자가 전국의 45%가량 됩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문제는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347명, 이번 달 44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이 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최근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7년에 4,400여 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살펴봤더니 30대가 37.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2%였습니다. 30, 40대가 전체의 70%가량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이제 20대 이상, 30대, 40대 분들만 해도 굉장히 좋은 위생 상태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노출이 안 된 경우에는 A형 감염 항체가 없고 A형 감염 항체가 없는 상황에서 A형 감염에 노출이 되면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제 전염이 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감염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2주에서 길게는 50일이나 돼 이 기간에 감염자들이 무엇을 함께 섭취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형 감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감기 증상처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미식거리고 또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기 증상을 동반한 소화 쪽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간염이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형 감염은 대부분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지만 급성 신부전이나 급성 췌장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황달, 고열, 설사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A형 감염은 백신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손을 자주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버스 전용 차로. 365일 일반 차량이 오갈 수 없는 곳도 있지만 일부 도로는 공휴일에 한해 통행이 가능한 곳도 있는데요. 지난 1일이었죠.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이날을 공휴일로 착각해 무심코 전용 차로를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에 걸리면 어김없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 가장자리 파란 점선으로 구분된 도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로입니다.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일반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하다 단속에 걸리면 5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일부 버스 전용 차로는 안내판에 적힌 대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이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착각하면서 이날만 유독 위반 건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 김포에서는 평균 60건에 머물던 위반 건수가 근로자의 날에는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근로자의 날 단속 건수가 한 170여 건이 되는데 주민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단속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해마다 근로자의 날만 되면 단속에 걸린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지자체에서는 안내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단속 안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빨간 글씨랑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인천시는 지난 2015년 5월 1일 한시적으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오히려 시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이듬해부터는 단속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헷갈리는 휴일 기준 때문에 줄지 않고 있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건수. 억울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운전자가 꼼꼼히 살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직원이 5년간 휴직 상태로 경기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 공무원 겸직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엄연히 직원들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관광공사는 예외 규정을 통해 겸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청 직원으로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은 A씨는 2013년에 도청 직원으로 채용돼 공무원 신분이 됐습니다.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관광공사에 사직서를 냈어야 했지만 A씨는 5년간 휴직 상태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1차적으로 인사 검증을 했어야 할 경기도는 A씨의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연봉 같은 거 이제 산정하고 그럴 때 전에 근무했었던 그런 게 있으면 그 경력 증명서나 이런 걸 받거든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관광공사도 A씨의 겸직 사실을 몰랐을까? 경기관광공사의 임직원 행동 강령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이유도 바로 이 예외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겸직은 휴직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어떤 기관에 채용될 때에는 저희가 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관광 분야에 의해서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인력들이 돌아왔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는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례와 같이 사기업이 아닌 도청 공무원과 같은 직무를 영리 목적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익을 담보로 하는 공무원의 겸직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 그 몸을 담고 있으면 공무원의 어떤 본분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그 장애를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공무원과 공기업은 취업 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매한 겸직 조항으로 누군가의 취업 기회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접경 지역 곳곳에서는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과 마주보고 있는 김포 철책에서도 거대한 인간띠가 만들어졌는데요. 평화의 염원들이 모였던 철책길에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꽃이 핀 시골길에 길다란 행렬이 이어집니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김포 민통선 안쪽에서 시작해 철책선까지 걷는 2.6km 코스. 저마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아이도 어른도 북쪽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애들도 통일, 요즘은 그 말이 많으니까 통일에 대해서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30분쯤 걸어가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철책. 한강하고 너머로 보이는 북쪽의 모습에 아이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대박 났어! 여기가 북한 마을이야, 이제. 와. 같은 날 김포의 또 다른 철책길에서는 학생 1000여 명이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인간띠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꿈나무들은 작은 종이에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적으며 저마다 새로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웃을 수 있고 서로가 이제는 이렇게 서로가 뭔가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으로 참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 만에 철책길에 다시 찾아온 봄. 철책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노래는 철책 너머로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순 노동직을 넘어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 일자리와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 작가. 지난 1974년 만화 잡지의 현아의 외출로 데뷔한 이 씨는 45년째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베테랑 만화가입니다. 최근 커피 로맨스라는 신간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웹툰의 경우 많은 움직임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장애인들이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말합니다. 이 만화라는 장르가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 뭐 글만 잘 써도 만화 스토리를 작가로 나설 수도 있고, 또 배경만 잘 해도 배경만 해서 이게 외주를 받아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면 자기 작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애인, 그렇게 말하자면 머리만 괜찮으면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만화가로 활동하는 게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과 편견은 물론 경험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은 경험치가 좀 부족해요. 마음에 막 갑갑함이 많은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실제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또 뭐 산동네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산동네 가서 막 사진을 구석구석에 스케치도 해오고 찍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스크립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이 같은 고충으로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 자료를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은 34.5%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형태도 일용직이나 임시근로자가 절반에 가까워 일하고 있어도 단순 노동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이나 서비스업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직종이 제한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 작가와 같이 창작 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해 여러 각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런 가운데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웹툰 작가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관 등 전국의 5개 기관의 교육시설을 만들고 창작 활동은 물론 세무와 저작권 보호 등 운영 실무도 가르칠 예정입니다. 지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이나 눈이나 시력이 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부천에도 나빌레라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분이 이제 작품 하셨듯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직업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웹툰 작가가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의 직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김포에서 어린이를 위한 동요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감춰왔던 끼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는데요. 어른아이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간 첫 대회 현장에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담긴 노랫말. 티 없이 맑은 목소리가 공연장을 울립니다. 맞춰 입은 꽃가옷에 앙증맞은 율동도 곁들였습니다. 가사에 맞춘 몸동작은 여느 무용가 못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김포에서 열린 어린이 동요대회. 총 31개 팀이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랑 와서 노래 불렀는데 너무 재밌었고 상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어린이만을 위한 행사로 마련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가 참여해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포에는 그 어린이만을 위한 문화나 행사 같은 게 굉장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음으로다가 해서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게 저희 취지였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노래하는 동요대회.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동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올해 만 24살이 된 대학생 배재호 씨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받아 경제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주는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스스로 돈을 버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로도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조금 벌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쓰거나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필요한 물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과 만 18세의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분을 지급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이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소득 등 민선 실기 경기도는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기본소득.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골목상권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한 것입니다. 복지경제 선순환 모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는 기본소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란 난제 해결에 도전합니다.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일상이 된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불안정한 삶의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복지 방식 가지고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겠느냐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 아니겠느냐. 이제 막 첫발을 뗀 경기도 기본소득이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해병대 장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제2사단 항공대 소속 최동호 소령은 지난 28일 오후 1시쯤 김포시 운양동 태장로에서 트럭과 충돌해 반파된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밖으로 대피시킨 후 차량 주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운전자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 13만 대를 보급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22년까지는 1단계로 6천 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5만 2천 대, 그리고 2030년까지 7만여 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수소 충전소는 2022년까지 27곳을 건립하고 2030년까지 150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수소차 13만 대가 보급될 경우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507톤이 감축되고 35만 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이 와 오는 잠에 나를 내지고 눈이 무거워 무거운 눈꺼풀이 싫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오늘 뉴스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위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부평 특고합선 매설을 두고 주민과 한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기 위해 2월까지 구성하기로 한 갈등 조정 민관협의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특고합선 매설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16세 여학생이 임파선 암 판정을 받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산동 주민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협의체 구성마저 난항을 겪고 있는 부평 특고합선 매설 논란 짚어봅니다. 네, 먼저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옥 위원장께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16세 여학생이 악성 림프종에 걸렸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한전이 깔은 특고합선 그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한 10년 동안 거주했던 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올라갔어야 되는데 진학하지 못하고 악성 림프종이라는 그 암이 발병을 해서 학업을 중단한 채 어쨌든 지금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깔려있는 특고합과 암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어떤 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를 전자파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뭐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발병 소식을 듣고 부모로부터 그 진단서를 받아서 제가 의학 역학 전문 교수님에게 저희가 이거 자문을 한번 받아봤더니 답변이 오기를 악성 림프종은 전자파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학계에 보고된 사실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자파가 그 암의 발병 원인에 영향을 미쳤다.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참여 주체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입장차가 갈리는 건가요? 제일 우선적인 게 이제 한전의 참여죠. 한전의 참여고.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노사 협상이라고 예를 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측이 있고 사측이 있습니다. 이 양측이 모여가지고 몇 차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 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각각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풀 문제이지, 그 사측이 갑자기 그 노동자들에서 그 임금 협상안을 만드는 자리에 사측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한전의 참여 여부 문제는 애초부터 그 다른 주체의 문제인데, 이게 자꾸 이제 헷갈리는 이유는 협의체의 역할, 그렇죠. 역할.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어떤 오해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체는 명확하게 우리 주민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천시 안에 있는 각 주체들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한다, 협의체는. 그런데 이게 마치 협상 조직으로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 시와 구, 즉 관의 입장도 궁금한데,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이제 일선에서 이 부분을 접하시잖아요. 어떤가요, 입장? 네, 일단 민간협의체 얘기하기 전에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좀 보완하고 싶은데,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전자파 피해에 대한 일상상에서 작업자에 대한 전자파 피해 기준은 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전자파 피해 기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선로가 우리 고압선 지나가는 거 보시죠. 산 등성이에. 이럴 때 사전 뭐 주민공청회 의무사항 이런 건 있는데 지중으로 들어갈 때는 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미비한 법적인 문제들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네, 물론 이제 뭐 소 잃고 외양간 지키냐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걸 빨리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선거철 앞서고 이거 포퓰리즘에서 갈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은 정말로 법 제도적인 부분을 이제 정비하는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정치권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협의체 구성 시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어떤 사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촉발된 거는 우습게도 기존에 그 15만 4천 볼트가 10몇 년 동안 지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34만 5천 볼트를
새로 추가 설치한다 하니까 그때서 아는 것이지.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거, 거기 15만 4천 볼트가 한 가닥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려 7회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구로라든가 네네. 광명이나 서울 그쪽을 위해서 네.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되돌아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존 피해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 건설될 네네. 34만 5천 볼트에 대한 추가 피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기존에 15만 4천 볼트 7회선이 지나가는 이 피해, 아까 우리 안타까운 그 학생의 사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완전 공황 상태예요. 내가 언제 그런 우리 아이가 사실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1층에는. 네. 아시죠? 층간소음 때문에 열심히 그냥 뛰어놀으라고 1층으로 선호해서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부모들은 완전히 지금 공황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는. 그럼 여기에 대한 하루속히 기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새롭게 올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을 저는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작년에 삼산동 특고와 민간 공동조사단이 전자파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내에서 최대 15.7mgauss가 조사가 됐는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자파 기준치인 833mgauss에 못 미치는 수치라며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기준치를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주민들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한전이 제시한 기준에서는 실내 700mgauss도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한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는 833mgauss는 단기간 근로자들이 그것도 하루 최대 4시간 이상 거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네네. 집안에서 겨울에는 15.7mgauss, 한여름에는 40mgauss 이상 계속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곳에 네네.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저는 인천시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대책위에 계속 속속 전화를 주시는 주민들 가운데는 가장 심각한 거주동에 2층에 살고 계시는 네. 할머니가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또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계세요. 네네. 이렇게 계속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그 노출된 위험으로 인해서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원장께서는 현재 주민들의 요구 조건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현 15만 4천 볼트는 이격거리조차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 전력구를 갖다 직접 들어가 봤더니 저희 거실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실에 외벽에 거의 바짝 붙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현재 당장 철거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거 현실성으로 아직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일단 전류량을 줄이고 그리고 글부터 밑으로 아예 깊게 다시 매설을 해서 15만 4천 볼트를 부득이하게 이곳으로 지나간다면 저희는 그쪽으로 이설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유성 해외 연수로 물의를 빚었던 계양구 의회가 인천 궁구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또다시 외유성 논란을 일으킬 우려는 없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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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연수비 전액을 좀 반납하라고 네. 당시에 강하게 좀 비판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지난 1월에 계양구 자치도시의원 4명이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를 거친 해외 연수를 좀 추진을 했었는데 떠난 지 이틀 만에 귀국을 했고요. 계양구 이제 반대 여론이 좀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상태에서 이틀 만에 돌아오면서 더 많은 계양구민이 분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계양구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사과문을 좀 발표했고 연수비 전액 1인당 300만 원씩 들었던 연수비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 4월 17일 계양구 의회에서 공무국의 여행 조례를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1년의 과정이 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그렇다면 이번에 그게 포함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앞서
조은재 부대표님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개정되는 계양구 공무국의 여행이 아니라 출장 조례는 과거 계양구에 있었던 조례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조례라는 점은 틀림이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행안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그대로 충실히 따라서 그 요건을 그야말로 공무국외 여행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한 거거든요. 네. 엄격하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국에 있는 기초 광역의회 대상으로 지금 다 개정이 됐거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공고안을 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관광성 해외 연수가 줄어들겠느냐? 그건 아직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비단 조례를 개정했지만 계양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전국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해외 연수 자체를 없애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는 이상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사전에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견제 장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인 이상으로 하거나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요건들은요, 사실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심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심사위원회 기능, 그리고 위촉하는 민간위원들의 자격과 이런 요건들을 좀 더 충실하게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현재 부대표께서는 연수 논란에 대해서 당시 이제 계양구 의회가 뭐 사과를 했을 때 앞으로의 이런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지를 보고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뭐 워낙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입장에서 일단 진일보한 제도가 개선이 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의원님들의 어떤 준비나 어떤 각성 정도, 또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어떤 준비,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 또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또 저희 그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넉넉히 또 이렇게 믿고 맡길 수만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상호 작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해외 연수였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 의원들 스스로 그 말씀하셨던 행안부의 권고 사항만 가지고 사실 깊은 고민 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과정에서 충분히 더 드러내놓고 뭐 공청회라던가 시민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다거나 해서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주민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권고안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진정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도영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계양구의회가 올 초부터 초대형 사고를 전국적으로 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폭행으로 얼룩진 예천군 의회와 도매금으로 넘어간 점은 조금 안타까운 면, 좀 도매금으로 넘어간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양구의회가 지난 그 해외 연수 논란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난 과오를 반성을 하고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행안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지금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서울 은평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경기, 과천, 시흥, 대구, 남구, 달서구를 비롯해서 뭐 충북 제천시, 전남 여수시, 심지어는 강원도까지 조례 내지는 규칙이 지금 전국적으로 개정이 됐거나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의 조례안이 권고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의미는 좀 반감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이 계양구의회 연수 논란 당시에 윤환 의장이 이 그러니까 올해 계양구의회 해외 연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까지 밝혔는데, 실제 전직 이제 의원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해외 연수 없애도 된다 이런 의견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연수 무용론? 저는 기본적으로 해외든 국내든
그리고 뭐 선진지든 아니면 뭐 후진지든 예. 더 나아가서 여행, 연수, 시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견문을 넓히는 거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 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기준과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는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점에서 예.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 돈으로 그냥 가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대로 여행을 가야 되는 책임감을 의원들이 가져야 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추문과 해외 연수를 둘러싼 언론 보도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보니까 종종 해외 연수 자체를 없애자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든지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네. 해외 연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번 뭐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사전 심사를 네. 통해서 제대로 그리고 사후에 제대로 관리하고 앞서 조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 소속된 의원들이 스스로 네. 자정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해외 연수 제도를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예,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 연수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까지는 지방자치의 취지상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의 경기에 이어 성남전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임중용 감독 대행 체제 이후에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7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한 부분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 반등의 활로를 찾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그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자, 성남전 인천 직접 보셨죠? 네. 예,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현장 분위기도 안정적이었어요. 네. 그만큼 인천의 경기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득점을 하진 못했지만 경기장에서 분위기가 우리 오늘 지지는 않겠다. 굉장히 안정적이겠다라는 경기 집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실예로 성남이 몰아붙이고 인천도 몰아붙이긴 했지만 양팀 다 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양팀 모두 열정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뛰어줬기 때문에 누구 하나 질타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또 인천이 승점 1점, 무실점에 따른 측면까지 일거양득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득점도 지금 제가 득점 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최하위예요. 예, 제주가 8골 넣었는데 제주가 지금 최하위지 않습니까? 저 4골밖에 못 넣었어요. 공격력 이거 어떻게 좀 배가시켜야 될까요? 공격력을 배가를 시키는 방법은 이건 인천 팬들이라면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별명이 많았습니다. 소총부대 혹은 소녀슛. 그러니까 문전 앞에서만 가면 그렇게 소심해지고 얌전해지고 예뻐져요. 오히려 터프해지고 더 와일드하게 상대를 좀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특성이 인천이었거든요. 작년에 무고사라고 하는 걸출한 킬러가 나타나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줬는데 지금 좀 무고사가 또 부상으로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이 할 수 있는 방법의 모든 것을 좀 동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 문전 앞에서 슛을 너무 아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체말로 아끼다가 뭐 된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좀 과경한 수친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무고사 그다음에 남준재 최고의 공격수들이 부상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득점의 기근 현상을 좀 겪고 있긴 해요. 근데 그거라고 해서 이제 득점을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묘수가 없죠. 네, 묘수가 없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사실 인천에 묘수가 있었던 시즌이 많지는 않습니다. 무고사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해 오면은 그래도 작년 수준의 어떤 공격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건데요. 팬 입장에서 참 슬픈 얘기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작년까지 지난 시즌까지 맹활약하다가 올 시즌에 어떤 이유로든 팀을 떠난 선수를 다시 떠오르기가 싫어요. 떠났으니까. 그런데 이번 시즌은 그 빈자리가 유독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길라르 선수가 제주로 이적하면서 이제 임대 복귀했다가 제주로 가면서 하마드 선수를 영입했는데 저희도 이제 일반 팬들도 아길라르 정도의 선수겠지
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겠지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산이 크게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서민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허용준 선수를 영입했거든요. 근데 허용준 선수가 문서민 선수의 작년 어떤 경기력만큼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계산이 약간 착오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문창진 선수가 이제 정상 가동된다면 인천 공격진에서 부족한 게 창의력인데요. 그리고 자율성이고 뭔가 통통 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패스가 나오고 과감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문창진 선수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초창기에 이제 콩펑 선수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플레이가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임중용 감독 체제에 들어오면서 글쎄 본인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중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2경기 연속 못 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인천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고 또 인천의 성적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보면 어떤 체력적 또는 체격적인 한계가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대 수비수보다 월등히 빠른 스피드 또는 상대 수비수를 이용할 수 있는 영리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압도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한계가 명확히 보인다. 이런 점을 아마 코칭 스태프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방책을 세울 것 같은데 특히 임중용 감독 대행이 콩펑 선수 관련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현재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재무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자국 대표팀도 그렇고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습니다. 또 그런 역할에 또 익숙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적한 후에 리그가 달라지고 팀이 달라지고 수준이 물론 다르지만 선발 출전도 잘 하지 못하고 또 교체로 나와도 공격 포인트 기록하지 못하고 또 팀 전술에 있어서 약간 좀 겉도는 느낌도 들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그런 팀 사정상 콩펑 선수에게 큰 기회를 또 주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거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현재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출전을 못 하고 있어서 이 콩펑 선수의 어떤 활용도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콩푸엉 선수 자체가 조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콩푸엉도 아직 어린 선수고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면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조급해해서 괜히 성질을 부리고 짜증이 내면 본인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먼저 콩푸엉 선수가 조금 더 그래 아직은 내가 좀 더 만들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선발 출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꽁푸엉 스스로가 조금 더 여유를 갖기를 좀 바래요. 그리고 나서 꽁푸엉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료들이 이제 알아줄 때가 있어요. 제가 저 위치에서 공받는 게 가장 좋구나. 근데 그건 연습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꽁푸 선수는 연습 경기를 굉장히 실전처럼 성실하게 임한다면 그 교체 명단에 들었을 때 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알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우리 꽁푸엉은 저 위치에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안 보고 그쪽으로 패스를 주는 그 타이밍.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꽁푸엉의 안정감, 꽁푸엉의 이 실력을 끌어내는 건 본인 스스로가 먼저 준비를 많이 좀 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 선수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다면 꽁펑 선수가 연착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강원도 지금 실점이 12점이나 돼요. 뭐 허점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원을 잡기 위한 어떤 필승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2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버텼는데 강원전에서도 무실점을 하자는 그런 각오를 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승리라는 게 뭐 다실점을 하고도 그보다 한 골 더 넣으면 이기기는 하는 겁니다만 지금 현재 인천의 공격력을 감안해 보자면 여러 골을 실점했을 때 역전해서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설령 이기지 못하고 승점 1점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우선 수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원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경계해야 될 선수들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김지현 선수가 3골로 팀 내 득점 1위거든요. 용병들은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그래서 김지현 선수, 김현욱 선수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을 좀 잘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강원은
강원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선수, 뭐 정석화 선수라든지 오범석 선수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천에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슈토크는 유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북인천 방송, 유튜브 북인천 방송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